유럽에서 주식의 신으로 불린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그가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추천하고 싶다라고 극찬한 책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1688년에 출간된 이 초판본을 구입하려고 경매까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18,000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을 써낸 일본인이 사가는 바람에 낙찰받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 책이 뭐냐?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설명서라고 불리는 조셉 드라 메가의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근거로 여러분께 재밌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에는 과연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때는 17세기 1601년부터 1700년까지를 17세기라고 부르죠.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주식거래소가 등장을 합니다. 16세기에는 스페인이 남미, 중미, 포르투갈,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을 지배하며 엄청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렇게 해양 강국과 권력 투쟁을 하고 전쟁을 계속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약 80년간의 독립전쟁을 치른 후 드디어 1648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제를 채택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국가가 되죠. 그 결과 종교적 압박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한 유대인들은 네덜란드에 정착을 했고, 프랑스의 위그노, 영국의 청교도들, 이들까지 전부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 이주를 하면서 인재와 자본이 네덜란드의 17세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가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했고, 1621년에는 네덜란드 서인도 주식회사가 아프리카 노예 무역부터 미주에서 금, 은 무역, 그리고 북미, 카리브해 지역의 식민지 무역까지 전부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17세기는 네덜란드가 황금기에 올라섰던 시대입니다. 네덜란드를 이렇게 유럽의 강자로 만들어준 비결이 바로 동인도 회사인데요.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장기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유럽의 왕실이나 정부처럼 국가가 나서서 해상 무역을 수행하기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보유한 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고안한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무역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여러분, 하멜 표류기를 한 번씩 다 학교 다닐 때 배워보셨을 텐데, 그 하멜이 동인도 회사의 선박 선원입니다. 하멜은 조선에서 13년이나 억류되어 있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탈출을 하죠. 그래서 다시 네덜란드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하멜은 법원에 내가 13년간 이렇게 조선에 억류된 원인이 바로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었기 때문이니까 13년간 못 받은 임금을 지불해라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증거로 제출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동인도 회사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최초의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될 때 사람들은 지분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동인도 회사의 이사였던 디르크 판 오스라는 사람이 자택에서 투자 설명서를 개최했어요. 이때 몇 명이 모였냐? 114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투자를 했고요. 오늘날 가치로 약 1,500억 원이 한 방에 투자 자금으로 모입니다.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였는지 실감이 되시죠? 디르크 판 오스의 집에 일하던 하녀조차도 1년치 봉급의 절반을 투자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가 네덜란드에서 있었다는 거죠. 출항해서 동인도를 갔던 이 선박들은 그야말로 대박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를 한번 다녀온 선박들의 수익률은 최초 비용을 제외하고 400%를 넘겼고요. 지분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매년 원금의 20%가 넘는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지분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때문에 과연 이 지분을 내가 20년 동안 보유할 가치가 있을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파는 게 더 나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주식의 매도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지분을 구입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의 사람도 생겨납니다. 바로 주식의 매수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입니다.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죠. 이것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사람은 둘이 손을 꼭 잡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인도 회사를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매수자는 돈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책임자에게 돈을 맡겨놓고 회계 책임자의 관할하에 장부에 기록된 서로 간의 이름을 변경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도자에게 회계 책임자가 돈을 전달해주면서 모든 주식 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업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또한 같이 그 동인도 회사에 방문하는 것, 특히나 먼 지역에 있으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편의성 때문에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 회사를 이렇게 둘이 손붙잡고 방문하지 않아도 서로 얼마간의 주식을 거래했다, 이런 개인 간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이 됐고요. 얼마 후에는 신기하게 선물, 옵션 거래가 바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매수해서 건네주는, 이걸 뭐라 그러죠? 공매도. 공매도까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물, 옵션, 공매도가 나오면 또 반드시 등장할 만한 것, 지금 시대에나 존재할 법한 것, 뭐가 나왔겠죠? 주가 조작 사태도 터집니다.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죠? 아이작 르메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을 거의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그는 동인도 회사의 고위 간부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다른 이사들과 법정 싸움에 휘말리고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인도 회사의 주식마저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되죠. 엄청나게 화가 난 아이작 르메르는 회사에 안갚음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공범을 모았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지분을 대량 공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요. 자신들이 보유하지도 않은 지분을 일단 먼저 팔고 나중에 구매해서 명의 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 공매도를 활용했던 거죠. 자, 그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나서 이 주가 조작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돈을 법니다. 아이작 르메르는 회사의 간부 시절에 알고 있던 회사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악재가 퍼지도록 시세 조정을 시작했고요. 결국 실제 1년이 지난 후 주가는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작전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작전이 실패를 했을까요? 그와 공범들이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실제 가지고 있던 동인도 회사의 지분보다 무리하게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매도했다가 걸리게 된 거죠. 결국 아이작 르메르는 잡혀서 처벌을 받았고, 네덜란드에서는 다시 동인도 회사의 모든 주식 거래는 반드시 손을 꼭 붙잡고 회사를 방문해서 회계 담당자 앞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최초의 주가 조작 사례는 당시에 상당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도 주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주식을 거래는 했지만 얼만큼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주가 조작 사태 이후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지금의 말로 하면 이 기업의 펀드멘털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대중이 인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다 35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엔 지금과 너무나 유사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과 심리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이 혼돈 속의 혼돈의 저자 조셉 드라 베가는 유대인입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재판을 받거나
또는 포르투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1536년 포르투갈에서도 그 악명 높은 종교 재판 이단 신문이 행해지게 되죠. 자, 또다시 유대인들은 포르투갈을 떠나야 됐고 유럽을 떠돌다가 1630년까지 네덜란드로 거점을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공화제를 택하면서 상당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줬기 때문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꽤나 보장받긴 했지만 엄연히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도매업, 백정이라고 하죠. 돼지나 닭 등을 잡는 업 또는 제빵사, 다이아몬드 세공 등 일정 분야에 종사하는 것만 허락이 됐고요. 당시 기독교에서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금기시했던 사채, 환전업 또는 주식 중개업 같은 이렇게 돈을 만지는 직종의 일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에 굉장히 밝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헌에는 유대인들이 당시 암스테르담에 불을 거머쥐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1600년부터 1700년대에 은행 계좌 기록 및 납세 기록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당시의 최대 부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통치 계층이나 귀족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큰 돈을 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 왜 그렇게 거부라고 불렸냐? 유대인들이 주식 중개 거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개인들은 남의 돈을 거래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계속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까? 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혼란 속의 혼란의 저자 조셉 드라 베가는 이런 식이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유대인이었는데 1667년 희망의 죄수라는 희곡을 발표했고 극본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학가였던 거죠. 1688년에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화체로 담아낸 이 혼돈 속의 혼돈,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을 쓴 세 가지 동기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일단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내가 이 주식 관련된 책을 쓰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 책을 썼다. 그리고 둘째,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책을 통틀어 가장 정직하고 유용한 주식 거래 설명서를 쓰고 싶은 생각에 썼다. 그리고 셋째, 당시 주식시장에서 투기꾼, 악의 세력, 나쁜 놈들이 쓰는 그 온갖 술수와 수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 투기꾼의 행태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게 신기한 거죠. 35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문학작품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일부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의 책에는 철학자, 상인, 주식 투자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주주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철학자, 그리고 상인에게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권모술수가 있고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주주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유럽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부당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면서도 가장 악명이 높고 또 지상에서 가장 순수하기도 하면서 가장 저속한 사업이 바로 주식 사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주식, 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선 여러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서 출자를 해서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 여러 척의 배를 건조를 합니다. 1604년에는 드디어 모험을 떠나는 돈키호테처럼 동인도로 그 배가 출항을 하죠. 동시에 이 회사의 재산권을 수백 개로 쪼개서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 팔았는데 각각 사람마다 여러 개 또는 일부의 재산권을 청약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역시나 문학작품인 만큼 돈키호테와 비유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배들은 항로에서 풍차와 싸우지도 않았고 마법에 걸린 거인을 만나지도 않고 성공적인 항해와 식민지 점령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돌아왔을 땐 값비싼 물건을 잔뜩
싣고 돌아왔고요. 엄청난 이윤을 얻게 됐죠. 거기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다들 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가지려고 안달이 나기 시작했고 서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약 1482%라는 막대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고 지분의 가치는 최초보다 5배나 더 비싸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되묻죠. 회사의 주식도, 원칙과 평판도, 그리고 그 회사의 눈부신 성공도, 안정된 배분까지 주식이 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처음 말했던 유럽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부당하고 가장 고결하면서도 가장 악명이 높다. 또한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저속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 되묻죠. 주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게임으로 변했고 상인들은 투기꾼이 되었으며 주식 중개인들은 야바이꾼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딱 들어맞는 말이죠. 지금 주식시장도 필연적으로 돈 놓고 돈을 먹는 게임으로 굉장히 많이 변해 있죠. 또 많은 투자자들은 투기꾼이 되어 있고 주식을 중개하는 증권사들은 오른다 떨어진다 하면서 홀짝 게임을 하려는 야바위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식 거래에 뛰어드는 사람은 세 부류다. 첫 번째 무리는 큰 재후와 자본가들, 지금으로 따지면 거대 자본을 가진 이런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대주주도 포함이 되겠죠. 이들은 사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배당으로 받게 될 수익이 가장 중요하죠.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들 팔지를 않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냥 즐거움을 누릴 뿐이죠.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무리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인도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거나 평화협정이 타결됐다. 그래서 배가 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그때 주식을 매수합니다. 또는 주식을 사고 특정한 인도일에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선도 계약을 당시에 많이 체결했는데 그렇게 적은 이익이라도 확실한 이익을 맺고 주식을 팔았다고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상인들은 이제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무리는 도박꾼과 투기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죠. 그들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게 되는데 돈을 모두 탕진하고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고 개개인간의 선도 계약을 맺고 만기에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도 넘쳐났습니다. 당시 증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 옵션, 공매도 모두 개인 간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고요. 법원에서도 이런 개인 간의 위험은 본인 스스로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주는 철학자와 상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절대 그 누구에게도 주식을 매수해라 또는 매도해라 조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통찰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아무리 선의로 좋은 조언을 해줘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이죠. 둘째,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말합니다. 당연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셋째, 주식 거래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과 같다. 어느 순간은 보물이었다가 이게 석탄이 되기도 하고 또다시 다이아몬드처럼 치솟아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 아침에 이슬이나 눈물로 바뀔 수 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변화가 무쌍하게 그 당시에도 움직였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한 경우가 드물다. 이 게임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투기꾼은 끝내 이겨 처음에 구상했던 작전에 합당한 돈을 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문학작품인데 지금과 유사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럽의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문화, 예술 방면을 상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17세기의 주식시장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 유사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초판본을 소장하고 싶어 할 만하죠. 흥미롭게 내용을 들어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설명서 혼돈 속의 혼돈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의 책을 통해서 350년 전 주식시장은 어땠고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